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작품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국 문학의 상징,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이 익숙한 소설을 아주 뭐랄까 완전히 낯설게 만드는 렌즈를 제시합니다. 네, 바로 탈식민주의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좀 엥 하실 수 있어요. 위대한 개츠비에 무슨 식민지가 나오나 싶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12가지 관점으로 읽기의 한 챕터에서는요. 식민주의가 단순히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영토 문제가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한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 상태자 이데올로기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소설이 바로 그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해부도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랑 그들을 나누는 그 심리가 19세기 미국 한복판에서 인물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또 파괴했는지 그걸 추적해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고전을 다시 읽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파헤쳐보는 작업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열쇠부터 시작해보죠. 이 분석의 모든 걸 꿰뚫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타자화입니다. 네, 타자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개념이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나랑 다른 사람들은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야 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그런 심리적 기제예요. 아,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세상을 정상적인 우리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들, 이 아주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뭔가 복잡한 세상을 그냥 이해하기 쉬운 두 개의 상자에 탁탁 정리해버리는 느낌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타자화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악마적 타자, 그러니까 상대를 아예 우리보다 열등하고 사악한 존재로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국적 타자, 좀 원시적이지만 순수하고 신비로운 존재, 이런 식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아요. 상대를 나랑 똑같은 복잡한 내면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 옛날 서부 유마에서 북미 원주민들을 무조건 야만적인 악당 아니면 고결한 자연인 딱 둘 중 하나로만 그렸던 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둘 다 실제 그분들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판타지 일봉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지적이 이런 타자화가 사실은 지배하는 쪽에 깊은 불안감에서 나온다는 분석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강력하고 우월하다 이런 느끼를 받고 싶은데 내면은 불안정하니까 나보다 약한 상대를 딱 설정해서 짓밟으면서 안도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한번 이 심리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악순환이요? 네. 타자화를 통해 얻는 우월감은 아주 일시적이거든요.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해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더 강하게 타자를 혐오하고 억압하게 되는 뭐랄까 일종의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거죠. 와, 무서운 심리네요. 자, 이 타자화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 분석이 가장 먼저 메스를 들이대는 인물이 놀랍게도 개츠비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전달자인 닉 캐러웨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닉을 가장 공정하고 가장 믿을 만한 관찰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피츠제럴드가 설치한 가장 교묘한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함정이요? 네. 닉은 자신이 속한 집단, 그러니까 대대로 미국 동부에서 자리 잡은 부유한 백인 앵글로삭슨 개신교도, 이른바 와스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시선을 유지해요. 아, 자기 편한테는 그렇죠. 하지만 그 범주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인물들을 묘사할 때 그의 언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카로운 차별의 칼날을 드러냅니다. 자료에 나오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는 핀란드인 가정부나 이탈리아계 아이들을 언급할 때 그냥 가정부 아이들이라고 안 하고 굳이 그들의 출신 국가를 딱지처럼 붙여요. 맞아요. 정상적인 미국인이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계속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 사업가인 마여 울프심을 묘사하는 대목은 거의 노골적이죠. 닉은 유독 그의 코나 작은 눈 같은 외모에 집착하는데 맞아요. 그 코 얘기. 이게 당시 유럽과 미국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적 캐리커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울프심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탐욕스러운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에 가둬버리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다르게 읽히네요. 저는 그냥 인물의 외향을 묘사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워버리는 폭력적인 행위였다니. 흑인들을 묘사하는 장면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네, 그 리무진 장면. 백인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에 흑인들이 즐겁게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조롱에 가까운 시선으로 묘사를 하죠. 바로 그 장면이 이 분석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1920년대는 재즈의 시대이고 뉴욕 할렘은 미국 흑인 문화가 폭발적으로 꽃피우던 할렘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닉의 눈에 비친 흑인들은 그런 복잡하고 역동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납작하게 눌려버립니다. 아, 그들의 문화, 재즈는 개츠비의 파티 배경음악으로 실컷 소비하면서 정작 그 문화의 주체들은 유령 취급하는 셈이죠. 와, 이건 그냥 닉 한 명의 편견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 자료에서는 닉이 중서부에서 막 건너와서 동부 상류 사회에 편입되려고 애쓰는 어찌 보면 그 자신도 좀 불안정한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잖아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인종적 소수자들을 타자화하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른 이 사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이야 라는 소속감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는 분석이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석이 정말 예리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닉이 유일하게 타자화하지 않는 소수자가 딱 한 명 등장합니다. 아, 정말요? 누구죠? 바로 머틀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그리스인 카페 주인 마이클 리스입니다. 왜 그만 예외였을까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저도 궁금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출신 배경으로 규정하면서 왜 마이클리스는 그냥 마이클리스로 대하는 걸까? 당시 미국 백인 주류 사회가 그리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그들에게 그리스는 이질적인 타자가 아니었어요. 서구 문명의 발상지, 즉 우리의 위대한 뿌리였던 거죠. 아하. 우리의 일부로 봤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인 마이클리스는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범주에 가깝게 인식이 됐고 닉은 그에게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는 믿을 만한 목격자라는 권위 있는 역할까지 부여한 겁니다. 와, 타자화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논리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이야, 정말 놀랍네요. 결국 우리가 믿었던 그 공정한 관찰자 닉은 사실 지배 이데올로기에 깊이 물든 지극히 편파적인 목소리였던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이야기의 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이제 진짜 주인공인 개츠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분석은 개츠비를 아메리칸 드림의 화신이 아니라 식민 주체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식민 주체, 컬로니얼 서브젝트. 이 개념은 지배 문화의 가치관을 너무나 깊이 내면화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고 지배 문화를 필사적으로 모방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 개츠비의 삶이 정확히 그렇죠. 그는 제임스 게츠라는 자기 본명과 가난한 출신을 부끄러워하고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처절한 모방이었던 셈이네요. 상류층처럼 보이려고 억지로 꾸며낸 말투, 그 유명한 올드 스포르트라는 호칭도 그렇고 네, 맞아요. 옥스퍼드에 다녔다는 거짓말, 심지어 매주 열었던 그 화려한 파티까지도요. 그에게 데이지는 사랑하는 여인을 넘어서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지배 문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트로피였던 거고요. 이 분석은 개츠비가 겪는 심리 상태를 낯섦, unhomeliness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낯섦이요? 네. 자기 자신으로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그는 자신이 태어난 세계에 소속감을 못 느끼고 데이지가 속한 그 우월한 문화 속에서 비로소 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이죠. 그렇죠. 그는 거대한 저택을 소유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모든 에너지가 외부를 향한 모방에만 쓰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을 채울 공간은 텅 비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결함 있는 타자로 규정하고 진짜 나를 지워버린 가장 슬픈 인물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개츠비가 식민 주체라면 그의 대척점에 있는 톰 뷰캐넌은 완벽한 식민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톰,
네, 이 시스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임무이죠. 톰을 그냥 무식하고 거만한 졸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분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훨씬 더 체계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게 느껴져요. 자료에서는 그의 식민주의적 심리가 세 가지 얼굴로 나타난다고 정리하더군요. 네, 인종차별, 계급차별, 그리고 성차별. 네. 그는 유색인종이 백인 문명을 위협한다는 인종차별적 책을 신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동시에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죠. 아, 개츠비 파티에 온 손님들을 동물들의 무리라고 불렀던 거요? 네, 메나제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개스비의 노란 차를 공마담 마차라고 비웃는 장면도 그렇고요. 개츠비를 동등한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의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윌슨한테 개스비가 머트를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걸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권력화시요? 네. 톰은 자신과 같은 상류층 여성이 아니라 항상 노동계급 여성인 머틀 같은 상대에게만 접근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자기 힘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식민지 관리들이 원주민 여성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했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머틀의 이야기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녀 역시 톰이 속한 세계를 동경하면서 그들의 말투나 취향을 어설프게 따라하잖아요. 맞아요. 결국 머틀 역시 톰의 식민주의적 심리를 그대로 내면화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또 다른 식민주체였던 셈이네요. 개츠비랑은 성별과 계급만 다를 뿐 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개츠비와 머틀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감옥의 희생자였던 거죠. 그런데요, 이 분석에서 제 뒤통수를 가장 세게 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식민주의적 심리가 톰 뷰캐넌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수혜자에게조차 결국에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었어요. 톰은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톰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했을까요? 이 분석은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그의 깊은 불안감의 발로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가 영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개츠비 같은 신흥 세력에게 언제든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의 잔인함이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의 증거였다는 거군요. 만 겨우 자신의 위치를 위태롭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막강한 힘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식민주의적 심리가 실제로는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누구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영원한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죠. 억압하는 자 역시 그 억압의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위대한 개츠비를 탈식민주의라는 낯설 렌즈로 들여다본다는 건 결국 미국 사회의 심장부에 뿌리 내린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그 병리적인 신미를 파헤치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 소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화려한 신화 이면에 사실은 식민주의와 똑같은 작동 방식의 권력 불균형과 심리적 억압이 숨어 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모두가 어떻게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지를 정말 놀랍도록 섬세하게 그려내죠. 네. 닉의 위선적인 시선, 개츠비의 공허한 모방, 톰의 불안한 폭력성, 모두가 이 거대한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깊게 있는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위대한 개츠비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보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인종과 계급을 중심으로 타자화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렌즈를 젠더라는 축에 본격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소설 속에서 데이지나 머틀 같은 여성 캐릭터들이 남성 인물들과 사회 전체에 의해 어떻게 타자화되고 있는지, 그들의 욕망과 좌절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속물 혹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쉽게 판단했던 그녀들의 모습 뒤에 개츠비만큼이나 처절했던 또 다른 식민주체의 비극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